그날 반장의 웃음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정자 씨, 이런 건 나한테 맡기세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 말이 참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통장과 도장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우리 경로당의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장은 연락이 끊겼고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자꾸 걸리는 게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도와준다는 말 속엔 내 믿음을 이용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거리요. 경로당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던 그날,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반장이 통장을 가져간 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김장하느라 경로당이 부산스러웠고 저는 장부를 정리하느라 고개도 못 들고 있었죠. 정자 씨, 이런 건 내가 대신 은행 다녀올게요. 사람들 일손 모자라잖아요. 그 한마디가 고맙게 들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경로당을 꾸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통장과 도장을 내주고 별 생각 없이 그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데 반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문자 답장도 없었죠. 평소엔 자정이 넘어도 답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반장 어제도 안 보였어요. 회관 물품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최병도 반장이요? 지난주에 짐 다 뺐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넘게 믿었던 사람, 내 생일마다 떡을 돌려주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경로당 단체방엔 이미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돈을 맡았다던데?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반장이랑 짜고 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칼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억울해서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한 것도 있지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복순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반장이 복지재단이랑 거래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란 걸 직감했죠. 그때부터 저는 그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서 문턱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수치로 남을까봐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외면한 채 사는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엔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나를 향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반장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병도,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눈으로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르신들의 대화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반장이 돈 들고 도망쳤대. 그래도 정자 씨가 허락했잖아.
그 말이 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반장이 마지막으로 적은 날짜는 사건 사흘 전, 글씨는 서둘러 쓴 듯 삐뚤었습니다. 볼펜색도 달랐죠. 검은색 대신 파란색. 그 작은 변화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반장이 쓰던 서류철 혹시 봤어요? 어제 경로당 창고에서 누가 버리려던 걸 주웠는데 그 안에 이상한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녀가 내민 영수증에는 송금처 한빛복지재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장은 최근 재단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날 오후 나는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최병도 씨 찾으세요? 며칠 전까지 여기서 자주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요? 그 집으로 연락이 안 된다던데요.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복지재단. 반장이 그 이름을 내세워 경로당 기금을 옮겼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돈, 설마 거기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닐까? 로비 구석의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요즘 조사 들어갔다며? 응, 회계 쪽 이상하대. 그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반장이 무언가 큰 일에 휘말렸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단순한 휘말림이 아니라 공모였다는 걸 깨닫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재단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데 반장이 거기 회계 보조로 잠깐 있었다대요. 그런데 돈이 사라지고 그날 퇴사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반장은 단순히 경로당 돈만이 아니라 재단 자금 일부까지 손댄 겁니다. 나는 서랍에서 장부 복사본을 꺼내 들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입구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고인 성함이요? 박정자요. 경로당 회계 맡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내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밑으로 누군가의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자 씨, 괜한 일에 나서지 마요. 다친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최병도의 필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자 어르신, 신고하신 건 말인데요. 말씀하신 사람 최병도 씨요. 재단 쪽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소요? 예, 재단 기금 횡령 건으로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십니까? 나는 장부 복사본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내 말을 끝까지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간 문제는 아닙니다. 금액이 커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엔 피해 접수자 명단이라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복지재단 회계팀장, 그리고 경로당 연합회 회장. 모두 반장과 함께 자주 어울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믿은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덩어리의 거짓이었던 겁니다. 형사는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참고인 신분이시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복순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누가 경로당 창고 문을 부쉈어요. 장부도 없고 CCTV도 다 끊겼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날 저녁 현관문을 잠그려는데 문틈에 또 한 장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다치기 싫으면.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반장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일이란 거요. 내가 건드린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러서면 바보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누군가의 피해자라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병도 씨 검거됐습니다. 조서 작성 때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수인은 아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정자 씨, 그게 말이죠.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오해? 당신이 가져간 돈이 오해야?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이용당한 거예요. 재단 쪽에서 돈을 옮기라 해서 옮긴 건데 그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그 말투, 그 표정,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사람 탓이었죠. 그럼 왜 도망쳤어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겁이 났어요.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괜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까봐.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책임질 일 아니라니 경로당 돈은 왜 가져갔어요? 그건 임시로 옮겨둔 거였어요. 재단에서 정리되면 다시 넣을 생각이었죠.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옮겼다는 걸 경찰이 찾아낸 자료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웃을 때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 씨, 아직 나 믿죠?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믿고 따르던 내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 말은 믿지 않아. 당신은 나뿐 아니라 이 마을 모두를 배신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는데 형사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개인 횡령이 아닙니다. 재단 쪽도 얽혀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빛복지재단 기금 횡령 사건 관련자 검거. 그 안에는 최병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이었죠. 경로당 어르신들이 신문을 돌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 씨, 당신 말이 맞았네. 우리가 미안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허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몰락이 나에게도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참고인 진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단 이사장이 자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최병도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자금 일부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고 그가 그 일에 이용당한 것이었죠. 그러나 변명은 변명일 뿐 진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는 내 믿음을 이용했고 결국 자신도 무너졌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문 앞에 복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로당으로 돌아와 불 꺼진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의자들 사이로 오래된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장부를 새로 펴고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모든 걸 씻어내리듯 들렸습니다. 긴 겨울 같던 시간이 끝나고 내 마음에도 조금은 햇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자 어르신 말씀하신 복지재단 쪽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사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조사 중이었습니다. 문서 더미 사이에서 회계 서류를 뒤지던 수사관이 말했다. 이거 보세요. 경로당 이름으로 입금된 기금이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겨졌어요. 그 계좌 최병도 명의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 돈이다? 예, 재단 기부금이랑 섞여서 세탁된 겁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로당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재단의 불법 자금 이동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최병도 씨 사실 여기 이사장님 지시로 일한 거예요. 그분이 시켜서.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요? 네, 회계 정리하던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갔어요. 반장이 그걸 덮어줬거든요. 대가로 돈을 받았대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용당하고 책임까지 떠안은 채 버려진 사람. 하지만 그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형사에게 말했다. 이사장도 조사해 주세요. 반장만 벌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한빛복지재단 이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 나는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이사장의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밤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반장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 이런 건 나한테 맡기세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하나둘 다시 모였지만 예전의 웃음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 이제 회계 일은 그만두세요. 몸도 마음도 고생 많았잖아요. 복순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맡겼을까? 그때마다 후회와 미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재판이 곧 열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죠. 끝까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법정에서 마주한 최병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허무함. 그는 끝까지 누군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형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정리된 거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순간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숨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신문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어르신의 용기, 경로당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주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자 씨, 기사 봤어요. 대단해요. 하지만 내겐 그저 조용한 하루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와 정의의 실현에 감사드립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잠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복순이가 옆에서 말했다. 언니 수고했어요. 이제 좀 웃어요.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웃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울긴 너무 아깝잖아. 경로당에 새 반장이 뽑혔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회계장부를 함께 검토하고 서류를 공동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혼자 짊어지지 않게 말이죠. 정자 씨, 앞으로 지도 좀 해줘요. 아니야, 이제 난 회원으로만 있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다시 믿어야 산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경로당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새 반장은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최병도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자 어르신, 제 동생이 편지를 남겼어요. 교도소에서 쓴 거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자 씨, 미안합니다. 나도 처음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마지막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아닌 미소가 났습니다. 이제 됐네요. 다 끝났어요. 누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어르신 덕분에 동생이 마지막엔 편히 지냈어요. 그녀는 깊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글씨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가요. 이젠 나도 내 길을 가야지. 그 후로
나는 지역 노인복지회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년의 신뢰와 삶의 회복.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어르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자 어르신, 그 반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도 자기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길이 보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반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 이런 건 나한테 맡기세요. 그때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삭였죠. 이젠 내 인생, 내가 맡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를 믿어주셨나요? 나는 혼잣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스스로를 믿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나고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